돈산동 동화선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이제 체크 흐름 보면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내용 설명만 빠르게 하겠습니다. 네. 자, 개인은 단순할 수도 있지만 복합적 양상으로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아주 간단히 말해서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써준 거고 복합적 개인의 여러 측면이 융합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복합적 개인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볼 수 있고 이게 뭐 역지사지한다는 겁니다. 역지사지. 복합적 개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얘기를 해요. 네. 개인이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 뭐 복합적인데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본다. 이게 역지사지예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 너라면 그러겠니? 아하. 이렇게 자신의 생각의 과정에 있어서 융통성이 있어요. 왜? 상대방 A인데 B를 보려 하고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아, 네 입장이 그러니? 그럼 받아줄게. 그러니까 융통성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생각한 사람은요? 네, 그냥 있는 사람보다 한 가지만 고집하는 것보다 너에 따라서 변화를 주니까. 네. 예를 들어 그들은 한 쟁점, 하나의 논쟁 지점에 대해서 완고하게 딱 굳어서 완고하게 자기 입장을 고수하기보다는 네. 고수하기보다는 새로운 정보의 관점, 너는 그래, 그럼 네 입장에서 그렇겠구나, 네 입장은 이렇겠구나, 서로 입장 다른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자기 생각을 A일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B일 때는 C일 때는 이렇게 하고 D일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자, 공부 잘하는 학생하고 대화할 때는 그 얘기를 하고 노는 애랑 대화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드라마를 좋아하는 학생하고는 그거를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바꿀 수 있죠. 그들은 이렇게 융통성이 있는 사람들은 흑백사고라 불리는 흑백사고, 이거 맞느냐 틀리냐 불리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이렇게 꼭 된 건 아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네. 예를 들어 어떤 쟁점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 그 쟁점에 찬성하는 입장도 있고 반대하는 입장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다루지 않고 오히려 근소한 차이나 단계의 차이가 인정되고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서 A나 A의 여집합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몇 프로, 이건 몇 프로, 이건 몇 프로, 이건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단계를 나누어서. 자, 그러니까 뭐라고요? A와 B 사이에 이렇게 회색지대를 만드니까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회색이 되니까 어느 정도 회색, 그러면 이거는 아주 회색, 이거는 중간 회색, 요거는 백색 가까운 회색, 이건 검은색 가까운 회색, 요거는 중간 회색, 이렇게 단계를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어떤 문제의 진실은 종종 두 극단 사이에, 흑과 백 사이에 어디에인가 회색으로 해결될 수 있고, 그 진실은, 그러니까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니고 그 중간에 회색의 단계에 진실이 있고 현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근소한 차이나 단계적 차이라는 건 이 회색 지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회색도 단계를 또 나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어느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복합적 개인은 더 많은 정보가 고려될 수 있도록 하면 결정을 잘 보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흑도 충분히 듣고 백도 충분히 듣고 정보에 따라서 그 흑의 차이, 백도 백의 차이, 또 흑도 흑의 차이, 백도 백의 차이,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거? 이렇게 단계를 지면서, 그러니까 뭐라고요? 정보가 더 많은 정보를 고려를 해서 더 상세하게 단계를 나누는 거예요. 흑과 백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네. 이 사람들의 단계나 차이를 고려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을 빨리 안 내려요. 흑이다 백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정보들을 최대한 고려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그러니까 복합적 개인은 뭐냐? 그러니까 뭐라고요? 어떤 판단에서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여러 개의 관점을 고려할 수 있고, 이 양극단이 아니라 그 사이의 단계들의 미세한 차이까지 고려를 해서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천천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사고방식이 있다. 약간 사회문화적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을 봤을 때 사회문화현상 쪽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자연현상도 흑백이 있는데 이 흑하고 백 사이의 단계를 여기서 흑, 요 끝에는 백, 그래서 단계적으로 다 나눌 수 있는데요. 아, 그래요?
못하나요? 근데 뭔가 약간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는 건 아날로그. 이거를 단계로 가우스 함수처럼 두 가지를 나누면 디지털. 무지개 색은 한 가지 색인가요? 아니요. 한 가지 색입니다. 네? 햇살. 햇살. 그게 한 가지 색이라고요? 네. 이렇게는 7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아, 근데 이 7가지가 아니라 수많은 가지인데 사람들이 구분하기 쉽게 7단계로 디지털로 나누는 것 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여기에 노란색이지만 이거는 아주 센 노란색, 이거는 노란색, 아주 초록에 가까운 노란색 이렇게. 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날로그와 디지털 차이예요. 그런데 이건 뭐라고요? 이렇게 흑백으로 딱 양자로 안 나누고 단계로 나눈다. 다 됐나요? 네. 사고와 사망자의 감소를 위한 도로 디자인. 너무 꺾이면 안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과속을 은연중 방지해야 되겠죠. 자, 많은 사람들은 네덜란드의 교통공학자 HM이 초창기에 마음속에 가속방지턱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생각했다. 마음속에 과속방지턱이 있다고 생각했어. 그거를 머리를 땅 부딪혔어. 마음속의 과속방지턱에 머리를 쾅 부딪히면 아야 하고 정신이 없다는 거죠. 자, 표지판, 표시, 그리고 장벽의 부재가 자, 표시판이 없어. 그리고 장벽. 요 세 가지가 다 연결되겠죠. 그리고니까 A and B and C니까. 네. 의 부재가 파괴와 죽음을 유발하지 않을까. 없는 게. 이게 없으면 파괴와 죽음이 생깁니다. 네. 그러나 그 공학자는 신호등, 횡단보도, 주의표시판, 도로경부선 그리고 A and B, C, D and D 도로 중앙선에 되는 선들도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성가실 뿐만 아니라 성가시라 이게 없어도 된다 이런 거겠죠. 매우 위험하기도 하다. 이것 때문에 더 위험하다라는 신념을 고집했다. 네. 그는 더 전체적인 운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차량과 도보통행의 통합을 제안했다. 그러니까 차량하고 도보하고 통합 개념인데 이 뒤에 나오겠죠.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조바심을 내지 않았고 22일 초에 네덜란드 관리들은 마침내 다수의 작은 도시다. 그 이론을 실험했어. 허가를 내줘서 한번 해보라고. 네. 그 데이터를 보니까 이걸 회의적인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이 사람 생각이 맞네. 이렇게 하면서. 몇 년 동안 그는 사고와 사망자 사이의 통계를 유의미하게 감소했겠죠. 그는 획기적인 생각으로 교통에 꽉 막힌 해석에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면 표지판이랑 표시가 없는 게 사망자의 감소에 영향을 끼친다는 네. 얘기예요? 왜? 이거가 없으면 알아서 차가 조심한다는. 과속을 하면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보행자도 조심. 이게 없으니까 더 조심. 차량도 더 조심. 아하. 그런 의미겠죠. 그런 말이구나.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시골에는 교통 표지판이 좀 적고 그냥 자유롭게 둬서 알아서 깜빡이면 알아서 가요. 그러면 사고가 더 덜 나요. 네. 다 됐나요? 네네네. 이거 하면. 저 왼쪽 요거만 하면 돼요? 네. 자, 과부하가 걸린 작동기형. 그 부하라는 건 부담인데 부담이 과중됐어. 그래서 기억이 작동을 할 때 기억이 힘들어지겠지. 과부하가 걸리면 버퍼링 걸린 것처럼 컴퓨터에서. 우와. 어떤 순간이든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있는 정보의 양을 인지부하. 이거를 인지한다, 인식한다. 정보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를 인지부하라고 합니다. 정보의 양. 인식하는 거. 인식한다, 의식한다. 부하가 쌤이 부담이라 했으니까 그 인식하는데 드는 부담 이런 거예요. 인식하는데 드는 부담. 우리는 인지부하가 작동기획의 능력을 초과할 때, 그러면 뭐랄까, 내가 인식해야 되는데 작동기억, 기억으로 요거를 인식부하를 캐치를 해야 돼. 그런데 너무 많이 들어오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자, 공부를 할 때 말하고요. 갑자기 너무 많은 걸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억이 안 나요. 버퍼링이 삐삐삐삐삐 된다는 거죠. 우리의 지적 능력이 타격을 받아갖고 뭐야, 아유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그래. 정보가 시험 공부를 해서 벼락치기를 하니까 머릿속에 너무 빠르게 들어가고 나와서 우리는 정신적으로 이게 대대로 뭔지를 인식 못한다는 거예요. 읽고 보고 이로 인해서 여러분은 부엌에 무엇을 하려고 간 것인지 이것 때문에 시험 공부를 하다가 머리가 터질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지? 이렇게. 이로 인해 여러분은 부엌에 무엇을 위해 물 먹으러 갔는데 그걸 까먹죠.
그 정보는 우리가 장기 기억으로 옮겨 지식으로 엮어 넣을 기회.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렇게 머리가 빵 하고 그러면 잘하고 그러죠. 그러면 잠자면 머릿속에서 이걸 정리한다고 그러죠. 네. 정리하면 장기 기억으로 가죠. 이렇게 엮는 능력을 사라진다. 우리는 덜 기억하고 우리가 비판적이고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은 약해지죠. 네. 약해질 수밖에 없죠. 왜? 이거는 뭐라고요? 장기 기억으로 갔을 때, 단기 기억뿐만 아니라 장기 기억으로 갔을 때 더 또렷해지니까. 그래서 공부를 벼락치기를 해서 과부하가 걸린 작동 기억은 주의 산만을 증가시켜요. 네. 결국 TK가 말했듯이 집중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해만 한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모조리 다 집어넣지 말고 뭐라고요? 핵심을 찾으라는 거죠. 집중해야 될 것. 그것을 놓치면 여러분은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 쓸데없이 외운 것들 때문에 더 산만하게 듣게 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됐어요? 네. 요점 정리 왜 하는지 이런 거 나온 거죠? 벼락치기 할 때? 네. 다 됐어요? 그냥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기억하라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하는데 쓸데없는 것까지 다 외워버리면 입력되고 출력되고 이런 과정에서 쓸데없는 게 너무 많으니까 진짜 장기 기억으로 요약해가지고 바로 떠올리고 비판하고 이게 해야 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야 될 것들이 산만해지니까 결국 집중을 못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 집중이 집어넣지 말고 중요한 거 몇 개만 요약해서 집어넣어라. 네. 아하. 집중한 걸 더 판단해가지고 아. 꼭 필요한 거를 기억해라 그런 거겠죠. 쓸데없는 거 다 넣으면 너무 힘들다고. 됐어요? 네. 자, 그럼 요거 하나요? 또 있죠? 네, 하나 더 있죠. 이건 뭘까요? 현재 요구에 따른 문화유산의 의미. 문화유산이 이게 이어져 내려온 건데, 이어져 내려온 거는 전통이 있고 인습이 있습니다. 인습은 버려야 될 겁니다. 버려야 될 잘못된 전통. 이거는 창조적으로 재개성한대요. 창조적으로. 이 시대에 맞게 재창조해서 개선한대요. 됐나요? 네. 그러면 문화유산은 재창조해서 개선할 것들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현재 요구에 따라서 재창조하는 거예요. 문화유산은 매우 선별적인, 구별해서 물질적 인공물, 신화, 기억, 전통입니다, 전통. 그리고 전통이 현재를 위한 재창조입니다. 네. 그래서 지원됩니다. 현재를 위해 재창조해서 지원됩니다. 네. 그 자원의 내용이나 해석이나 표현은 현재 요구에 따라 선택되는 게 재구성된다는 거예요. 자, 상상된 과거는 상상된 미래로. 자, 과거, 현재 뭐라고요? 현재와 과거의 대화입니다. 미래를 위한. 이게 이에치카가 역사란 무엇인가 했습니다. 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역사란 무엇인가, 이에치카. 라는 사람이 현재와 과거의 대화입니다. 미래를 위한. 대화한다고요? 현재에서 과거를 보고 대화하면서 현재에서 과거를 파악하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왜 미래를 위해서요? 과거를 파악하는 게? 현재 역사를 재구성하니까 재구성 끝난 게 아니라 미래의 지향적,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과거에서 현재까지 어떻게 됐는지를 생각해서 현재에서 과거에 일어난 일을 평가하고 재구성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겁니다. 네. 현재와 과거의 대화, 미래를 위한. 근데 이 말은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상상된 과거, 요 과거입니다. 과거를 상상해 보지 못했으니까 상상한 겁니다. 네. 상상된 미래. 네. 전해졌죠. 뭐에 따라서? 현재 요구에 따라 선택해서. 그러니까 재창조를 하는데 그거를. 자, 이 상상된 이거 뭐라고요? 과거. 이건 뭐라고요? 상상된 미래. 그럼 요 현재에선 뭐예요? 현재 요구에 따라 선택합니다. 자, 현재의 요구에 따라 상상된 과거를 선택해서 네. 상상된 미래를 위해서 자원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란 무엇인가랑 똑같죠? 그래요. 잘 몰라서. 현재와 과거의 대화, 미래를 위한. 됐어요? 네. 그러니까 기억과 전통의 의미, 기능들이 현재에 와서 재정의돼요. 게다가 유산은 물리적 인공물보다 의미와 더 많이 관련된다. 물질이 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전해지는 유사는 내려오는 거. 인공물, 물질적 인공물보다 정신적 의미의 측면이 훨씬 어쩌면 강하다는 거지. 네. 후자에게 문화적 혹은 재정적 가치를 부여하고 거의 무한하게 많은 과거의 것들로부터 왜 그것을 선택되었는지 설명하는 것이 전자이다. 이게 정신적 가치. 정신적 가치에 의해서 물질적 가치에 많은 물질, 그럼 과거의 유물에다. 유산은 정신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정신적 가치를 위해서 이 전통 시설물에다 돈을 많이 투입하는 거라고. 됐어요? 네. 결국 현재 사회의 요구의 변화에 따라서 심지어 구동교롭에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현재를 반영하기 위해서 과거가 뭐 해야 된다고요? 재창조돼야 된다고. 네. 그것들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버려질 수도 있지만 재창조가 안 되면 네. 인습이 돼서 따라서 유산은 과거를 기억하는 만큼 뭐라고요? 과거를 잊는 과거를 잊는 거다. 왜? 재구성했으니까. 재구성하게 되면 과거를 기억해서 구성하지만 재구성하니까 그만큼 과거가 깨지는 거죠. 깨진다고요? 과거가 사라지는 똑같은 과거는 아니잖아요. 재구성했을 때요? 예. 그건 현재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재에서 보는 거라고. 유산의 의미가 뭐냐고. 현재의 의미 있어야 유산이라고. 아, 네.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되게 전체적인 내용은 뭔지 알겠거든요. 근데 한 문장 한 문장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다 설명했잖아. 한 줄씩. 그래요? 한 단어씩 다 했잖아.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파악했는데 얘네들의 상관관계를 모르겠어요. 왜 얘네들이 이렇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 번 더. 문화유산은 매우 선별적인 구별해서 인공물, 신화, 기억 그리고 전통이 현재를 위한 것이죠. 문화유산이요? 네, 문화유산은 현재를 위한 자원이잖아요. 네. 아, 이런 것들 됐어요? 네. 그 자원은 현재 요구에 따라 선택하죠. 네. 내용이든 해석이든 표현이든. 재창조하기 위해서. 네. 네. 근데 그 과거의 것은 상상된 과거죠. 네. 지난 거니까. 미래도 상상된 미래죠. 네. 이걸 전할 거지. 현재에 선택해서. 미래로요? 네. 과거 거를 미래로, 현재에 선택해서 전할 거잖아. 네. 아니야? 맞아요. 자, 그럼 몇 가지 됐죠? 네. 또한 그러니까 기억과 전통의 의미들이 현재화해서 정의되죠? 같은 말 아니에요? 네. 또한이지, 그러니까. 게다가 유산은 이 물질적인 인공물보다 정신적인 의미가 더 크죠? 네. 인공물에게 재정적 가치를 왜 무한하게 이게 뭐 가치를 부여하고 거기다가 과거의 것들로 선택되었는지 과거의 것들 그죠? 후자 전자가 어디 나온 후자 전자예요? 후자 전자하면 게다가 유산은 물질적 인공물보다 그럼 유산이 물질적. 전자예요? 야하. 그러니까 이 유산은 뭐예요? 전자. 정신적인 거죠? 네. 이거는 과거의 거를 선택하는 건 정신 때문에 물질을 선택하죠? 네. 결국 현재의 요구가 변함에 따라 그죠? 심지어는 일어나는 것처럼 새로운 현재를 반영하려고 과거를 재창조하죠? 네. 재창조했다는 것은 이거를 부시고 새로 만들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선택했으니까 과거를 반영한 거죠? 그지? 네, 근데 이걸 부시고 새로 만들었으니까 과거를 잊는 것이죠? 부시고 새로 만드는 건 여기서 따와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따온 거는 과거의 선택. 네. 그러니까 따오고 이걸 버리고 새로 구성했으니까 과거를 잊는 거. 아하. 됐어요? 네. 이 말, 게다가부터 의미다까지만 다시 한 번 더 해주실 수 있어요? 게다가 유산은 물질적 의미보다 지우고 의미와 가치가 더 문제된다. 정신적인가 의미가 더 있다고. 네. 후자는 인공물을 써놨잖아. 네. 요 인공물은 문화적 혹은 재정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죠. 네. 근데 거의 무한하게 많은 과거의 것들부터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 왜 이거를 거의 무한하게 많은 과거의 유물 중에 왜 하필이면 그걸 선택했는지는 뭐라고요? 이 유산이죠. 정신적 의미.
정신적 의미이기 때문에 정신적 의미로 얘네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그 선택한 물건을 거예요? 선택했다고. 아. 근데 왜 유산이 의미와 네. 다 됐어요? 네. 끝. 또 요거 하나. 네. 이거 마지막이에요? 요거 왼쪽 거? 네. 제목을 봐야 돼. 제목만 보면 설명돼. 물 웅덩이의 지표 및 주변 환경과의 관계. 물 웅덩이가 있으면 주변 환경과 관련이 있겠죠, 당연히. 네. 모든 물 웅덩이는 물이 막혔어, 막혀. 그러니까 웅덩이지. 음. 땅속으로 내려가는 것도 차단됐어. 그러니까 고여 있어. 그래서 물 웅덩이가 되풀이하여 나타나면 우리는 첫 번째 추론할 수 있는 게 물 웅덩이 밑에 땅에 물이 스며들 수 없이 단단하거나 네. 너무 물이 많아서 흠뻑 젖어서 물이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죠? 네. 이것은 우리가 시골 지역을 여행하거나 비가 조금이라도 더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네. 비가 더 많이 온 것도 아닌데 시골 지역 가다가 웅덩이 수가 갑자기 많아져. 그치? 네. 자, 수가 갑자기 많아진 것을 알아차릴 때 진흙이 외관이 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발밑 때 암석이 있지 않을까? 암석으로 바뀌었을 것이라는 표시. 웅덩이 수가 많다고. 자, 그러니까 시골길 가는데 여기 웅덩이가 많아. 그럼 뭐라고요? 이 밑에는 암석일지도 모른다. 여기는 다 스며들었는데 여기는 스며들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해되세요? 암석은 한 지역에 있는 흙을 여러 가지 특성을 생기게 하는데 흙은 여러분의 보이는 식물과 동물에 영향을 끼치는데 이게 일부분 국지성 호우가 없어도 물웅덩이수가 갑자기 변했어. 늘어났어. 국지성 호우가 뭐예요? 일부만, 일부 지방만 국한돼서 내리는 호우. 여기만 늘어나는 거가 없더라도 그냥 넓게 내렸는데 여기는 물웅덩이가 없는데 이 지역은 있어. 그럼 이 지역 밑에는 암반이 있을 거라고. 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암석, 흙, 식물과 동물도 변해 있을 것이라는 표현이. 그럼 왜 이게 변해 있어요? 이 지역은 물이 많이 스며들으니까 나무가 자라기가 좋아. 이 지역은 나무가 별로 없어. 조그마한 것만 있어. 이 밑에 있는 걸로 인해서 위에 것도 변해된다 이런 말이에요? 쌤, 근데 물웅덩이가 그 밑에가 스며들지 않아서 물웅덩이가 생길 수도 있는데 얘가 이렇게 파여 있어서 물웅덩이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 파여 있으면 스며들어서 다 없어지지. 근데 여기에 이렇게 암반이 있으면 안 스며들지 잘. 다 됐어요? 네. 그럼 이쪽 끝났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